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결과일까요? 육류 소비로 인한 결과가 대기 오염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이명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님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덴마크가 2030년부터 이른바 방귀세를 이제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참 뭐 세금 이름이 이렇게 우스워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심각한 대기 오염을 막자는 취지로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2030년에 지금 시행 예정인 그 방귀세라는 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메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라는 겁니다. 메탄이요? 네네. 네. 공기 중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그 우리가 농업에서 많이 방출이 되다 보니까 메탄가스의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메탄에 대한 방귀세를 매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마 지구온난화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거의 주요 원인 물질이 이제 이산화탄소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산화탄소보다도 이 지구온난화를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가장 대표적 물질이 바로 이 메탄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메탄이라는 물질이 하필이면 농축산 계열의 이런 농업 축산업에서 특히 많이 방출이 되다 보니까 덴마크와 같은 나라가 사실은 이제 농축산업이 굉장히 좀 발전되어 있는 형태의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좀 서둘러서 법안으로 지금 통과를 시키고 2030년부터 도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CNN 등의 보고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1톤당 300크로네 정도 한 6만 원 정도에 대한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 것을 첫 번째 출발로 해서 2035년이 되면 그거에 대략 한 2배, 한 750크로네 정도까지 세금을 더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취하겠다는 것이 이제 덴마크 정부의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덴마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 농업에서 발생되는 탄소세를 매기는 최초의 아마 법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역사적인 의미이고 이 의미의 가장 중요한 뜻은 축산업의 그 축산업으로부터 좀 인간들이 활용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정책적인 어떤 방향들을 좀 바꿔나가자 이런 의도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이 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정책까지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보통 소를 키운다, 돼지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만 축산업 자체는 사료가 일단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물을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담수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담수의 대략 한 10분의 1 정도가 축산업에 소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축산업 자체가 물이나 사료에 대한 어떤 그 사용이 굉장히 많이 쓰여진다라는 특성하고 또 한 가지가 소는 보통 이제 방목을 하면 산림을 많이 좀 훼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한 훼손율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이고요. 축산 과정에서는 또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변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방출이 되어지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축산업에서도 역시 트림이나 방귀를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뭐 죽거나 이러면 사체 처리까지의 폐기물까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그 사육하는 소로만 계산을 해서 온실가스의 총량으로 계산해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방출하는 나라가 중국이 1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인데 축산업 전체에서 쓰고 있는 것들만 해도 전 세계 3위 정도의 양을 현재 뿜어내고 있어서 사실은 이 축산업 자체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현재 사육하고 있는 그 두수가 계략적으로 한 600만 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600억 두. 600억 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인구수에 비해서도 한 100배, 10배 이상 많은 전체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돼서 이미 이제 유엔 기구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메탄을 줄여야 될 부분들로서 축산업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 메탄 가스에 대한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예. 사람만 아니고 소 같은 동물들도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뭐 잘 몰라서 그랬는데 온실가스 하면 이산화탄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게 메탄이 더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도대체 메탄이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겁니까? 메탄은 뭐 화학 구조로는 C하고 H라는 CH4라는 물질을 우리가 메탄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메탄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기준 물질을 이산화탄소로 보통 잡습니다.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지구 온난화를 더 많이 시키는 기여율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서 기간별로 100년이나 20년간의 얼만큼의 기여율들이 더 커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했는데 이산화탄소를 일로 봤을 때 메탄이 나타내는 기여율이 100년으로 따지면 한 25배에서부터 한 34배 네네. 정도가 되고요. 20년 단기간에 대한 계산을 하면 72배에서부터 한 86배 정도까지 네네. 높아지는 경향성들을 갖다 보니까 동일량이 있더라도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는 영향은 메탄이 월등히 더 강한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메탄은 특히나 이제 이렇게 그 영향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가 태양 열을 받아서 지금 온실과 같이 지구에다 머무는 시간들을 길게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라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날 때 메탄은 일반적으로 이 적외선에 대한 흡수율이 이산화탄소보다 월등히 높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빛의 파장대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긴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을 흡수하는 흡수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대표적 물질이 바로 이 메탄이라는 물질입니다. 네네. 물론 이제 메탄은 지구상에서 머무는 시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한 12년 정도에서부터 수십 년 정도밖에는 메탄은 못 머물지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백 년까지도 지구상에 머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구에서 빛을 흡수해서 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작용은 월등히 큰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들이 큰데 일반적으로 이 지구온난화를 따질 때 우리가 GWP라고 그래서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지수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지수로서 표현을 했을 때 보통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한 21배 정도 높은 것들로 평가를 해서 GWP가 가장 높은 쪽에 해당되는 물론 뭐 아질산이라는 물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메탄 종류에 대한 것들이 워낙 이런 지수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속성이 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가장 좀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한 가지가 1970년 정도에 배출되어지던 지구상에서의 총 메탄에 비해서 2023년 작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현재 1970년에 비해서 현재 한 150% 그러니까 1.5배 정도 증가를 해서 메탄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메탄의 배출량이 급격히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크게 메탄의 증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보통 증가의 원인들을 따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앞서도 지금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셰일가스와 같은 것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천연가스와 같은 것들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메탄들이 누출이 되어지게 되고요. 특히나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90% 이상이 메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채굴 과정이나 운송 과정, 저장 과정 등등 모든 과정에서 메탄은 공기 중으로 유출이 돼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채굴 과정에서도 또 그 채탄 과정에서도 역시 메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료를 얻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메탄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속성을 갖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세와 연관된 축산업 부분인데 이건 역시도 지금 육류 소비량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뭐 전 세계에서 아르헨티나 같이 이제 아주 소를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들이 있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 반척 추동물에 대한 수요량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식습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들이 이제 두 번째의 문제고 메탄의 발생의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폐기물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매립을 해서 썩히게 되면 부패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방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메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큰 이유 때문에 공기 중의 메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탄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게 메탄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도 있잖아요. 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 암모니아도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이제 보통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그 축산업 같은 데서 많이 방출이 되고 우리가 화장실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냄새들이 네네. 바로 이제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그래서 젖소라든가 그다음에 한우, 돼지 뭐 이런 축산업의 비율에 따라서 주로 이제 암모니아들이 많이 방출이 되어지고 있는데 암모니아는 대부분 다 이제 축산 쪽 그리고 분뇨 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90% 가까이가 이제 그쪽에서 배출이 되는데 이 암모니아가 하필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미세먼지 대란을 겪은 나라인데 미세먼지 중에서 1차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있고요. 2차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2차 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네. 이 2차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 물질이 주로 가스상 물질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 물질과 지금 말씀드릴 암모니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사실상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암모니아는 그동안 거의 관리를 못 해왔던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들입니다. 근데 이게 축산업 쪽에서 워낙 많은 양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추정만 할 수 있는 정도인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2016년 기준으로 한 2억 톤 정도의 그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으로 암모니아가 작용을 했을 거다라는 추정이 있고 2차 먼지에 대해서는 대략 한 35만 톤 정도에 대한 발생량을 아마 암모니아 쪽에서 그 만들어지는 원인 때문에 이것들이 발생이 되어질 거다라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 문제가 민감한 나라일수록에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같은 것들도 역시 2차적인 먼지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까지 같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역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대표적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메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암모니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다 합치면 온실가스라고 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실가스가 뭐냐 물으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온실가스를 정확히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이제 온실에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날이 추울 때 그 농작물들 재배하는 그 효과와 똑같은 일이 지금 현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구의 복사열이라는 거에 의해서 열을 반사할 때 이것들이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들어온 것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온도를 높이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기여하는 원인 물질들이 있는데 그 원인 물질로 지금 추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그렇죠. 역시 이산화탄소는 뭐 화석연료 때문에 주로 많이 발생이 되어지고 사람도 활동을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석탄, 석유, 가스 같은 여러 가지의 연료들에 대한 연소 과정, 그다음에 뭐 산림의 파괴라든가 산업 활동과 같은 것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 물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메탄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메탄도 축산업이라든가 천연가스와 같은 것들을 채굴한다거나 폐기물의 처리 과정 같은 데서 주로 많이 발생되어지는 가장 대표적 물질이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의 물질이 이제 아산화질소라고 부르는 N2O라는 물질입니다. 이거는 보통 비료 성분에도 있고요. 산업계에서 일부 좀 방출이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WGP라는 지수로 계산하면 이 물질이 이제 가장 무서운 물질 중에 대표 물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프레온 가스, 보통 우리가 냉매제로 썼던 CFC라는 물질들인데요. 냉장고나 에어컨에 냉매제로 주로 많이 쓰이는 화학 물질인데 이거는 공기 중으로 올라가면 오존층을 또 파괴시키기도 하지만 역시 또 열을 이 안에 담는 그런 역할하는 대표적 물질들이 돼서 보통 이러한 물질 종류 한 6개에서부터 7가지 물질 종류를 현재 이제 온실가스의 원인 물질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가 이제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화석연료의 사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여러 가지의 화석연료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극지방에 있던 빙하에서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정도이겠죠. 70만 년 전 정도의 기포수 쪽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략 한 280 ppm 정도였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략 한 340 ppm 정도가 되고, 네네. 현재는 도시화되어진 지역들은 대부분 400 ppm을 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급격히 이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의 이유겠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발생되어진 것들을 없애주는 자연 기전이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 산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산림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목재를 갖다 쓴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아낸다거나 등등을 하다 보니까 산림이 급격히 파괴되어져 가서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네네. 줄여줄 수 있는 정화작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도 역시 이런 원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폐기물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일단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또 급격히 높거나 급격히 낮아지는 등등을 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한 온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현상 속에서 극지방에 있던 빙하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해수면의 그 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저지대 국가들은 계속해서 침수 현상들이 생겨나서 지구의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생명체가 살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조건들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고, 그와 덧붙여서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생태계가 깨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 얘기인데, 네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남해안 쪽에서 발견되던 모기와 같은 것들이 현재 휴전선 위쪽에서 서식을 할 정도로 지금 온도대의 변화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깨져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대표적 속성이라, 기후가 높아지고 해수면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생태계도 깨지는 등등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대표적 현상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일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구온도가 높아지는 거를 저는 몸으로 체감을 했는데 네. 올 여름 진짜 너무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였다, 이런 이야기 딱 들었는데요. 네. 그다음 심지어 2015년에 체결된 그 파리 협정의 그 목표치에 이 목표치를 벗어난 첫 해가 올해였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올해가 아마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이 될 텐데요. 네네. 지금 그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안토니오 구테흐스라는 분이 그 올해가 아마 지구가 자꾸 이제 끓어오르는 시대라는 표현을 쓰셨답니다. 그만큼 온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EU 쪽에서의 기후 감시 기구 중에서 코퍼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올해 온도를 1월부터 11월까지의 온도를 전부 다 평균을 해서 보니까 예년 대비 지금 1.62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네네. 이 기록이 2023년이 1.48도였었습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지금 지키려고 노력하는 온도가 1.5도인데 바로 이 1.5도가 처음으로 깨지는 해가 아마 올해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파리 협정에는 196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는 네네. 상태들입니다. 근데 이 196개국이 1850년대의 산업화 이후로 온도를 지금 1.5도를 높이지 않겠다, 1.5도가 넘지 않게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2도 이내에서 이것들을 조절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매해 이 높아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가 현재 역대 가장 온도가 높은 해로 기록이 되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지구 온도가 14도에서부터 출발했는데 1년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4도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15도가 이미 넘어선 상태이다 보니까 지구의 온도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높아지는 현상들로 가고 있어서, 아마도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이 되어진다면 인류는 극단의 어떤 대처들을 해야 될 조치들이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시점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특히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과 같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는 IPCC라는 것이 지금 세계 기상기구하고 유럽에서 같이 공동으로 1988년도에 네네. 이런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룩하자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탄소 배출량을 생산되는 양하고 줄이는 양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넷제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넷제로요. 예, 네네. 탄소 배출량을 생산한 양에 비해서 줄일 수 있는 양으로 제로의 상태로 네네. 만들자라는 것들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2021년에 이제 파리 협정 이후에 2050년까지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 뉴질랜드나 덴마크나 스웨덴, 영국, 프랑스, 헝가리 같은 국가들은 이미 탄소 중립을 법으로 채택을 한 국가들도 있고, 네네.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러한 일들에 지금 동참을 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을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결국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네네. 두 번째가 산업 쪽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수송, 폐기물,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농축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서 기본적으로 배출량을 일단 줄이자라는 것 하나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제 자연이 흡수해 줄 수 있는 양을 늘리려면 산림량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네.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상태를 좀 더 늘려나가는 일들을 하자라는 쪽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산업 쪽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율이 대략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철강, 시멘트나 석유화학과 같이 에너지를 이제 많이 쓰는 산업들이 이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저탄소로서의 전환,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에 대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순환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역시 천연에너지라고 그러는 풍력이나 태양력 등에 대한 것들을 많이 늘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노력,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노력으로 지금 기울여지고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장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명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님이셨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